김정우 꼭 풀기. 자, 네, 꼭 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요 세 번째 시간은 요 의사 표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진의 표시, 통조의 표시, 착오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16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먼저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1번은 도달주의 원칙을 한다고 됐으니까 맞고, 그 밑에 도달주의 원칙을 하고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이건 표백, 자기 의사를 겉으로 드러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게 표백주의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2번 도달의 뜻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도달이라는 게 사회관념상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이게 포인트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마련이 되면 도달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갑시다.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즉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다음에 청약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각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따라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냈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죠.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죠.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청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OX예요. X죠. 이때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야 되죠.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4번에 갑시다.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데, 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 또는 상대방 자체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다가 공시송달을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대신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갑시다. 얘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는 포인트가 보통 우편의 방법. 그러니까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보내고 이게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통 우편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 보낼 때 그 보통 우편은 그냥 우편함에 쿡 찔러도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 우편을 한거로 보낸 것만 가지고는 이건 도달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가 도달인 거예요? 어떤 경우가 도달이죠?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취구를 방으로 보냈는데 반송된 적이 없을 때, 그때가 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2회 이것도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 틀린 건 찾는 겁니다. 자, 1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뭐에 의해서? 공시송달.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공시송달이다. 이건 한번 들어봤다 정도면 되겠어요. 2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제한각자가 되더라도, 즉 이거 잘 봅시다. 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뭐 했죠? 발신하고 난 다음에 이 표의자가 사망했어요. 또는 제한각자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야 되겠죠. 그럼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3번 철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효력 발생하는 걸 미리 막는 걸 철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요걸 봐야 돼요. 도달하기 전. 그러니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고 도달하기 전에는 이거 없었던 것을 하자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은 뭐가 포인트일까요? 이거 등기 우편의 방법.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 이거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게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취소를 방법으로 보낸 겁니다. 이건
반송된 적이 없다면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그다음 5번 갑시다. 5번 내용 증명 우편이 그 무렵에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보통 우편의 방법은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고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취급을 한 거로 보는 건 반송된 적이 없다면 도달로 봐준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27회 때 또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 또 풀어봅시다. 자,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그러면 표의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의자, 청약자가 사망했어요. 그래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하죠. 자, 그러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죠? 대신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표의자가 죽어야 돼요. 다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려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한다? 표의자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번은 이제 이게 상대방 쪽에서 일부러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의의 수령 거절이라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도달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럼 이건 효력이 생긴다. 도달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번 내용 증명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응각자가 됐다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어요. 의사표시를 보내고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응각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럼 그 말은 상대방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 법정 대리인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틀렸죠?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이건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야 돼요. 자, 근데 법정 대리인이 알기까지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 그 다음 5번에 봅시다. 5번 내용 증명편보다도 이게 포인트예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했다. 고의의 수령 거절. 일부러 안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회 옛날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이게 그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쭉 문제를 이렇게 고르다가 옛날에 이런 것도 났었나요? 그냥 쉽게 문제 출제하기 좋아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도달한 때. 그럼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총 몇 가지죠? 5가지. 5가지가 뭐예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죠. 문제 풀려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사, 무, 채, 격이죠. 쟤는 뭐예요? 제한능력자. 원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식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발신이 주시하고 있어요. 그냥 앞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한능력자. 사원 종의 무권 대리. 채무인수. 격지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데 성립한다. 그래서 제사무채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사에 무채를 올려두면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사에 무채를 올려두면 격이 떨어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겠어요.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제사무채격. 나머지 또는 다 도달주의로 돼 있어요. 도달주의. 이렇게 간단하게 발신주의 취하고 있는 거 정리해서 출제되면 빠르게 맞추자 이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완벽하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이게 답니다. 자, 그리고 사례 문제로 날 수 있는 거, 사례 문제, 단답형 문제로 날 수 있는 거 금방 다 정리를 했고, 자, 요 문제가 최근 30회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인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111조하고 112조를 잘 적용해 놓은 사례 문제입니다. 이거 꼭 잘 푸셔야 합니다. 얘를 잘 푸는 순간 효력 발생 부분 내가 다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뭐랬죠? 해제 의사표시를 뭐로 보냈어요? 내용 증명편을 통해서 이제 을에게 뭐 있다? 발송. 그러면 해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고 이거 언제 효력 생길까요? 도달.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 뭐만 한 거죠? 발송만 했다는 겁니다. 발송. 그러면 발송했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일단 발송하고 난 다음에 표의자가 죽는 경우가 나오겠죠. 죽는 경우. 발송만 했다. 근데 그다음 바로 죽어야 돼. 발송.
왜냐면 111조 2항 내용을 물어봐야 되니까.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테스트하고 싶은 게 출제한 사람의 기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봅시다. 1번 질문에 갑이 구 뭐죠? 사망. 발송하고 표의자 갑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럼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야 되겠네요. 그런데 해제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2번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도달의 뜻인데요. 이 도달이라는 건 언제든지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마련이 되면 도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3번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을에게 도달한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겠느냐. 아까 철회라는 건 도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달이 이미 됐어요. 그럼 효력이 생겼으니까 이거 다시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4번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이건 등기 취구를 항으로 보냈다. 내용 증명 우편 보냈는데 반송된 적이 없다면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죠.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띵동 하고서 누가 와서 나가봤더니 등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받았는지 우리가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니까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쉬웠어요? 그다음 5번 한번 읽어보세요. 5번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자, 얘는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피성년 후견은 뭐냐면 그 질병, 노령, 장애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쭉 결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매우 모자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이제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래요. 일단 요 문제를 이제 풀 때 꼭 이해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이게 112조 내용입니다. 112조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다시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력자인 경우에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의사표시를 보냈고 상대방에 도달이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능력이 모자란 제한력자 이런 사람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표의자는 언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이니까 누가 있을까요? 법정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다시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 성년유관 개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도달한 후죠. 그러면 의사표시를 받을 때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 능력자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을 표의자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늦게 성년유관 개시 심판을 받은 거니까 갑의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잃는다. 효력이 계속 존속해야 되죠. 나중에 성년유관 개시 심판을 받은 거니까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이 계속 존속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요 정도 하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한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딱 하나, 그 가정부 사건 생각나세요? 가정부 사건? 채권 양도 통지서를 보냈죠.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에 한 집에 사는 채권 양도인이 우편물을 곧바로 회수해 가져갔다면 그 채권 양도 통지서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날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아, 기출 문제에서 중요한 걸 다 다뤘구나. 근데 아직 나지 않은 내용이구나. 그럼 이제 기출 문제 했으니까 나중에 기출 응용 문제집 할 때 제가 그 내용을 싹 넣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 25회 때 났던 문제인데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첫 번째 비진위 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비진위 표시.
얘는 풀 때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이 비자가 아닐 비자입니다. 아닐 비자.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일단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늘 중요한 건데 요거죠. 비진의 표시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07조 조문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 이렇게 되죠. 비유 RR 무선이죠. 비유는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 다음 RR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질문 읽어보시고요. 뭐가 키워드인지 한번 골라볼까요? 자, 여기는 뭐가 포인트예요? 명의를 빌려주긴 했는데 이 사람이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도 이렇게 돼요. 가졌도. 이게 명의를 빌려주긴 했는데 얘가 채무 부담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명의를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얘가 직접 은행에 가서 소비대차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럼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제가 계약서상에 당사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표시가 있어요. 이건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죠? 일치.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비진의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면 뭐예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니까 진의 표시란 말은 없고 정상적 의사표시. 자, 1번 이게 포인트입니다.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 그건 의사가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요 비진의 표시에 관한 조문이 107조는 되고 단독행위 적용됩니다.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107조가 적용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잘 했으면 좋겠던 내용이 3번이에요. 3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유효하다. 이걸 제가 기출문제 좀 많이 내봤어요. 한번 모의고사 한번 많이 내봤어요. 이거 냈더니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유효하다. X 이렇게 찍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제3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의문 촉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문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X라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완전 미쳐버린 줄 알았죠. 왜냐하면 실수하는 거이기도 한데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먼저 그 지문을 읽을 때 정확하게 그 지문이 의미한 바가 뭔지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아니겠어요? 잘 읽는 거. 좀 전에 이 지문을 주로 틀리는 사람은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는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누구에 관한 내용일까요? 제3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죠. 통, 정, 무, 선. 그다음 비유, RR, 무선처럼 제3자는 어느 경우 보호되죠? 선의. 네, 그때 이렇게 의사표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의 경우에 얘는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누구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3자한테.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따로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이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이건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조문이 비유, RR, 무선이죠. 자, 다시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언제 무효가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죠. 알았다는 건 뭐라죠? 알았다. 어떤 사정을 알았다. 이게 악이죠,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이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선의이지만 되는 걸 빼고 그냥 과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비진의 표시의 경우에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 이걸 뒤집어 보는 겁니다. 악의 반대가 뭐예요? 악의 반대가 선이죠, 선이. 또는의 반대가 엔드입니다. 이거 중간에 중점을 찍으면 엔드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의 반대말이 뭐죠? 무과실. 그러면 상대방이 요 선이 무과실이면 무효가 되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뭐 하게 된다?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내용. 그래서 요 비진의 표시의 경우에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무효가 되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비진의 표시는 완전 뭐하게 된다?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경우가 있고 선의이지만 과실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비진입 표시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뿐이에요? 선이 무과실인 경우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 유효하다는 건 OX, O. 이렇게 잘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건 누구에 관한 내용이다?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는 내용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다? 제3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죠? 자, 그 다음 4번 갑시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 일단 사기업의 근로자니까 사직을 제출하는 건 사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직할 의사가 없다 그랬죠? 의사는 없고 얘가 사직을 제출했어요. 의사는 없고 그 다음 사직을 제출했으니까 표시 있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겠네요. 불일치하는 걸 자기가 아는 경우니까 이거 뭐죠? 비진입 표시. 자, 근데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사직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진입 표시에 관한 조문이 107조고 BURR 무선이죠. 따라서 이거 비진입 표시다. 당연히 맞아요. 이거 맞는데 이때 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건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일단은 효죠. 일단은 효.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이거? 무효.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용자의 지시. 이게 재입사 사건하고 똑같아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일단 사정을 제출하고 나가는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거니까 결국 이 근로자에게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사용자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이거 아는 경우니까 이 근로자가 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인 거 맞고 결국 뭐하게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다음 5번 무효 주장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 입증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그 다음 23회 때 비진입 표시는 사례 문제가 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23회 때 한번 출제가 된 사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기출문제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 기본 트렌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판례 문제 하나, 그다음에 사례 문제 하나 이렇게 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풀어야 할 기출문제 반드시 판례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사례 문제를 반드시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다 찾아서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 날 만한 거 35의 시험 문제를 날 만한 거 다 골라서 선정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만 반복해서 풀고 가시면 돼요. 더 이상 없다. 제가 안 풀어준 거 풀 필요 없다. 이거예요. 풀어드린 것만 계속 반복해서 알고 갈 것. 근데 이 양도 상당해요. 엄청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전체 분량으로 대충 계산하지는 않았는데 계산할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충분히 연습이 될 만큼 해주고 있어요. 아까 효력 발생에 관해서 벌써 4개 5개 풀어드리고 있죠. 비진입 표시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 다 촘촘하게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이 끝까지 공부를 하고 가는 게 합격의 비결인 거죠. 아시겠죠? 자, 먼저 읽어봅시다.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오! 이거네요.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원래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는데 이 토지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니까 이거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그다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준 겁니다. 이건 기부할 의사 없이 기부하겠다고 말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해뒀다는 겁니다. 자, 옳은 거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스타트가 이건 갑의 의사표시는 이건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는데 넘겨주겠다고 표시했고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의인사고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고 불일치를 갑이 알고 있으니까 이건 어디에 당하는 거예요? 비진입 표시. 자, 그럼 비진입 표시 늘 조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몇 조죠? 107조.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 표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조문을 정리할 것. 107조, 108조, 109조, 120조 이거 정리하면 돼요. 107조 조문 어떻게 돼요? BURR 무선이죠. 비유 그랬으니까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자, 근데 갑의 의사 표시는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뭐하죠? 유효하죠. 유효. 무효가 되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알무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갑의 의사 표시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갑의 의사 표시는 기부니까 단독행위 맞죠? 단독행위에도 이 비진입 표시에 관한 제 107조 규정이 적용돼야 돼요? 적용되지 않아야 돼요? 적용돼야 되죠.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다 107조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갑의 진의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이 돼요. 을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알 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가 되죠?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을은 무효인 경우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이 무효의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이건 안 돼요. 이건 그 해제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럼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생긴 손해배상,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무효, 취소의 경우는 그냥 무효 주장하고 취소 주장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부당격반환 청구까지 하는 건 되는데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효 취소의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그다음 4번 을이 통상인의 주면 기울여서도 갑의 진 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됐죠. 뭐 생각나야 돼요? 알 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죠? 무효. 그러면 이 을 쪽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다는 걸 을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갑의 기부 행위의 효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럼 행위가 법률행위가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네요. 자, 이거 조문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죠. 답 4번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경리한 병이 갑의 진 을을 몰랐다 이렇게 되죠. 몰랐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병이 뭐죠? 선이 비유 알 무선. 그럼 설사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이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병이 선이에요. 선이. 그럼 비유 알 무선이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선인 경우에는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X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진의 표시는 판례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사례 문제 하나 있으니까 둘 정도만 풀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0회 때 출제됐던 통정의 표시인데요. 통정의 표시가 사실 제일 판례 문제도 많고 사례 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먼저 통정의 표시는 조문이 108조입니다. 108조 조문 어떻게 되죠? 108조 통, 정, 무, 선이죠. 먼저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이렇게 통정의 표시는 의인사무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죠? 합의. 그러니까 합의란 말이 무조건 꼭 들어가야 돼요.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108조 조문이 통, 정, 무, 선이죠. 자, 해봅시다. 1번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진의라는 게 의사입니다. 진의, 의사, 내심의 의사, 내심의 효과에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합의 대신에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합의 또는 양해. 합의 또는 양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합의, 양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얘는 통정의 표시입니다. 통정의 표시. 2번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채권자 취소권 우리 시험법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연관론적으로 자꾸 내는 거예요. 왜 낼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회차도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내던 것만 내면 사람들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걸 좀 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출제하는 사람이 이거 좀 틀리게 해야 되는데 뭐 없을까 하다 고른 게 이거예요. 이게 한번 기출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은 공인 중에서 이런 것도 하나보다 또 내는 거야.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먼저 이게 채권자 취소권 나왔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게 꼭 풀어야 할 기출 문제가 문제만 딸랑 풀고 정답만 알려주고 아니죠. 지금 보시면 제가 해설을 엄청 자세하게 해드리죠. 왜냐? 이게 기출 문제를 풀면서 답만 공부하면 안 돼. 진짜로. 답만 공부를 하면 그 답만 열심히 알고 시험장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번 답이 됐던 게 다시 정답으로 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목적은 각 지문의 OX 여부를 다 아는 거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 해설 자세하게 해드리지만 심화적으로 내용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림으로 또 이해시켜드리죠. 여기는 이것까지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먼저 그림을 보세요. A가 갑에게 1,000만 원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 그럼 A는 채권자, 갑은 채무자가 되죠.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 요
A가 먼저 갑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금전 채권.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을 물어볼 때 반드시 나오는 말이 이 건물이 갑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유일한 재산. 그러니까 이 유일한 재산을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넘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A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려고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넘겨뒀다는 겁니다. 갑은 허위 표시를 하는 사람이니까 표의자라고 하고 갑의 의사표시 반대쪽에 있는 을은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가장 매매니까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니까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계약이 무효인 건 당연히 쉽고 통정허위 표시 무효. 자, 근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A는 갑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죠? 금전 채권 가지고 있죠. 이 건물이 갑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럼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것처럼 해서 확 팔아치워 버리면 채권자는 경매 넘길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것처럼 팔아치워 버리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쉬워져요? 매우 어려져요? 매우 어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갑의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자를 매우 해롭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해 행위.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사람 누구죠? 매매 계약은 갑하고 우리 매매 계약을 좀 짠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을 소송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이 계약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청구 소송이에요. 그럼 이때 요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을 소송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직접 취소하고 을에게 넘은 재산을 갑에게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제도, 이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그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갑에게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럼 갑에게 재산이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난 다음에 경매 청구를 해서 경락이 되면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 소송도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요 유일한 건물을 매매한 것처럼 팔아치워 버렸다면 가장 매매 계약에 해당되어서 이 계약은 무효이기도 하지만 한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결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문 보시면 되겠어요.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2번 읽어봅시다. 2번 읽어보겠어요? 자,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론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와닿죠? 자, 3번 갑시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증여를 하고 싶었는데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니까 매매한 것처럼 짠 거죠. 요 매매는 짜고 한 거니까 뭐죠? 가장행위라고 하고, 따라서 매매 계약은 효력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다음 가장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원래 매매 계약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증여 계약인데 증여는 뭐라 그래요? 이건 가장행위 속에 숨겨져 있다. 이건 은닉행위라고 말하죠.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은닉행위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죠. 따라서 증여 계약의 효력은 이건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유효. 매매 계약은 무효, 증여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죠. 네, 둘 다 무효로 되어 있으니까 답은 쉽게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는 당사자 및 그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파산관계는 제3자 맞고요. 이 사람 파산관계는 요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으면 선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33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통정허위 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도합이죠. 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 또는 양해. 자, 1번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 의인사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도도 합의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는 통정허위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뭐까지 있어야 돼요? 합의. 근데 알았다면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그다음 2번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주려 한 겁니다. 증여. 근데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니까 매매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매매는 짜고 한 거니까 가장행위죠. 따라서 가장행위는 유효, 무효. 은닉행위는 이건 유효, 무효. 그래서 증여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자, 그다음 3번에 갑시다.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요. 이건
요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본인은 이 사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본인은 통정 허위 표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 주장할 수 있다. 이 사람 제3자 자체가 아니니까 선의에도 유효 주장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어요. 4번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해서 원래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죠? 무효?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제3자가 선의여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때 선의의 제3자 스스로만 무효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제3자가 선의여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 가장매매 계약의 갑을 당사자 무효 주장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또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이런 사람 무효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만 무효 주장할 수 있는데 누구만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만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해서 채권이 생겼어요. 그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는 제3자에 해당하죠. 근데 제3자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X고. 자, 그럼 답 뭘 골라야 될까요? 답 4번이죠. 그 다음에 29회 때 출제될 때 문제인데요. 요거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사례인데요. 봅시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뭐하고? 증여.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한 건 증여예요. 그런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뭐 했다? 가장. 원래 하려고 한 건 증여인데 매매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X토지를 병한테 다시 되팔았어요.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자, 먼저 잘 봅시다. 갑은 을에게 원래 뭐 하려고 한 거야? 증여하려고 했는데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니까 뭐 한 것처럼 짠 거예요? 매매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을은 또 병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죠. 병이라는 사람과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해봅시다. 먼저 매매는 짜고 한 거죠. 매매는 짜고 한 거니까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증여는 은닉행위죠. 증여는 별다른 요건이 없어요. 그냥 의인사 표시에 합치만 있으면 돼요. 증여 계약은 이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이게 등기의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어서 실제 한 거와 다른데 이 무효인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이 등기도 유효하게 돼요. 유효하게 되니까 결국 을이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계약을 할 때 을과 계약을 할 때 가장매매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죠. 선의 또는 가장매매 사실 알고 샀다는 겁니다. 악의. 그럼 먼저 첫 번째 병이 선의인 경우에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이 악의이면 악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냥 가장매매 이 경우에는 통정무선이니까 제3자는 선인 경우에 한해 보호가 돼요. 근데 여기는 가장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은닉행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는 증여계약이 유효하고 을 앞으로 된 등기도 유효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을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니까 병은 무제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자, 먼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결국 3번하고 디귿하고 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병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병이 다 뭘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병이 갑, 을 사이에 증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증여 계약 체결됐는데 알지 못했다. 이게 가장 매매한 줄 몰랐다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하겠느냐. 이건 이제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되고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죠. 따라서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자, 이게 결국은 다 골라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거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사례니까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냥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는
상대방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통, 정, 무, 선에 따라서 제3자는 반드시 선이라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행위와 은닉행위 결합 사례는 상대방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은 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둘의 결정의 차이점인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뭐 틀릴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 31회 때. 자, 여기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게 간단한데 이게 그 시험장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이 문제가 출제되면 일단 체크를 일단 체크 이렇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차라리 체크하고 넘어가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체크하고 이제 다른 거 열심히 풀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풀면 되고 안 풀면 뭐 이 문제가 한 문제만 있으니까 제끼면 되는데 이걸 또 풀어보겠다고 막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덤비는 사람. 근데 이게 빨리빨리 풀면 되는데 읽어보고 또 금방 해결이 나지 않으면 이놈의 뭔 말이야 물음표, 얘도 뭔 말이야 물음표, 뭔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쿡 찍는 거예요. 쿡 찍는 거. 찍어서 맞으면 좋은데 또 틀리면 한 문제 날려먹는 거니까 얘는 확실하게 공부를 한 사람 푸시고 그다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안 풀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최근 이 문제가 계속 시험에 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왕 문제를 풀 때 내가 확실하게 아예 모르면 아예 모르는 게 나. 진짜 아예 모르면 아예 모르는 게 낫고 알면 뿌옇게 알면 진짜 큰일이에요. 뿌옇게 알면 오히려 열받기만 해요. 그리고 찍으면 다 틀려요. 뿌옇게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알아서 가자 이거예요. 자, 이거 제가 이번 3주차 꼭 풀기에서 가장 강조 드리는 내용이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시험에 날 수 있는 거 다 가르쳐 드리겠어요. 차근차근. 여기서 확실하게 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가 뭔지 확실하게 알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가서 뭐 이런 걸 내고 그래. 딱 풀면 되죠. 대신 조금 시간이 걸리고 많은 반복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는 하셔야 돼요. 자, 잘 따라오세요. 먼저 그럼 이때 통정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단 기본 의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08조 제2항의 제3자. 자, 먼저 읽어보겠어요. 당사자 및 그 포괄 승계를 뭐하고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게 제3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요거예요. 새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근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게 아니고 허위 표시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쉬운 거 한번 해보겠어요? 먼저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짠 거예요. 가장 매매 계약을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일단 누구하고 누가 짰죠? 갑하고 을이 짰죠. 을이 소유자로 기록된 상태입니다. 을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되팔았어요. 그러니까 을이 병이라는 사람과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병이 거기다가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를 또 받은 거니까 병에는 통정허위 표시, 허위 표시를 기초로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지 아니지만 계속 보면 돼요. 이게 그 전체적으로 사실관계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것뿐이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새로운 이해관계야? 아니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1번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 일단 가짜로 채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짜 채권을 만들었는데 이 채권에다 뭘 했다는 거죠? 가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좋게 제가 그림으로 다 표현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가장 채권에 있으니까 일단 돈을 빌려준 걸 좀 짰다는 겁니다. 돈 빌려준 걸 좀 짰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서 차용증을 가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소비대차 계약에 기해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자, 다음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짠 거예요? 갑하고 을이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고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병은 제3자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죠. 왜냐면 요 갑하고 을이 요 소비대차 계약을 한참 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럼 요 갑하굴은 돈을 빌려준 걸 짰다는 거고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그냥 돈만 빌려줬다는 거니까 이 허위표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기초로 얘는 아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일반 채권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잘 봅시다. 자, 이번엔 요 병은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보니까 을은 또 갑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팔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채권에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건 거야. 가압류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가장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이 생겼고 을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채권에다 뭐 하는 거죠? 가압류를 한 거죠. 그 가압류를 한 건 이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자, 가장 채권이 있고 그 채권에다가 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가압류했다는 겁니다.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제3자이다 아니다? 이다. 요 그림 가지고 내용 이해하고 난 다음에 지문에서 딱딱 판단하면 엄청 쉬워요. 자, 2번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여기는 가장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을 설정을 좀 짰다는 겁니다. 그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요건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림 봅시다. 요건 뭐냐면 요 갑하굴이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감으로 돈 준 것처럼 짜고 그다음 갑하굴이 가짜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 가지고 가서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했다는 겁니다. 이 전세권 위에 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먼저 갑하굴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다음 을이 전세권자로 기록되어 있죠. 전세권자. 그다음 이 전세권 위에 병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그 위에 저당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갑하굴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어서 을이 전세권자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세권자, 그러니까 가짜 전세권자인 거죠. 이 전세권 위에 병이라는 사람은 그 위에 뭘 가지고 있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병은 당연히 허위 표시를 기초로 얘는 무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합시다. 가장 전세권, 가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세권 위에 또 뭘 가지고 있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허위 표시를 기초로 무슨 이해관계를 맺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특별히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 먼저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여기는 요 갑이 을에게 진짜로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 진짜 채권입니다. 가짜 채권이 아니고 진짜 채권.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지도 않았으면서 갑하고 병이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짠 거예요. 그럼 잘 보면 지금 누구하고 누가 짠 거죠? 갑과 병이 짠 거죠. 갑과 병이 짰다는 겁니다. 그럼 이 채무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채무자는 통정허위 표시 규정 제108조 2항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일단 어디에 해당이 돼야 돼요? 제3자에 해당돼야 되죠. 그러면 제3자가 되려면 허위 표시를 기초로 무슨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채무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죠. 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통정허위 표시 제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니까 통정허위 표시 규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럼 요 을을 말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다시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닌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자니까. 따라서 요 3번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찾는 거니까 3번이 답이에요. 3번.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 이거 뭔 말이야, 그죠? 가장 채권도 어려워 죽겠는데 파산 선고 냈어요. 그 다음 파산 관제 얘는 뭐야? 이런 뭐 이건 사실관계만 좀 알면 돼요. 자, 이건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자,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파산했다는 뜻일까요? 누가 파산했냐면 을이 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가 파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다른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 가지고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파산했다는 겁니다. 다음 잘 보세요. 일단 파산이 되기 전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짠 거예요. 그리고 을이 파산이 됐어요. 파산. 그러면 을이 파산이 됐으니까 이제 빚잔치를 해야 되죠. 빚잔치. 재산관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파산재단이 만들어져요. 파산재단. 이때는 이제 을의 재산을 다 찾는 겁니다. 을의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 적극 재산, 소극 재산을 다 모아서 파산재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산재단에 재산을 관리할 사람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파산관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파산관제인. 이건 변호사 중에서 파산에 관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법원에서 선임하는 겁니다. 변호사 중에서 당신 이 파산 업무를 좀 잘 맡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법원이 이제 부탁을 해서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 파산관제인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먼저 을이라는 사람의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짠 거예요. 그리고 을이 파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산재단 안에 요 가장 채권도 파산재단에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다음 요 병이라는 사람이 파산재단에 재산을 관리할 사람으로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파산관제는 당연히 허위 표시를 기초로 무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일까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겁니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정무선이죠. 통정무선. 그럼 이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파산관제 이 사람은 선의일까요? 악일까요? 이때 그 선의악을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 개인의 선의악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변호사니까 평소에 자기 업무를 이렇게 처리한 사람이니까 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짠지 안 짠지 이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의 개인의 선의악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이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요 을의 채권자가 어떠하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의 채권자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가장 소비대체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B도 알고 있었어요. C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총 파산 채권자가 다 악이면 파산관제도 무조건 그냥 악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의, 한 사람이라도 선이라면 파산 채권자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총 파산 채권자가 몽땅 다 악의로 되지 않으면 파산관제는 선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자, 지금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을이 파산 선고 받은 거죠. 그다음 을이 갑에게 돈 빌려준 것처럼 해서 채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이 되고 난 다음에 파산재단에 재산을 관리할 사람으로 파산관제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그다음 5번 갑시다.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이 말은 또 뭔 말일까요? 가장 채무니까 이건 돈 빌려준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 쉬워요. 자, 이건 화살표를 잘 볼까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돈 빌려준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요 을은 가짜이긴 하지만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짜서 을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쓰고 이 사람이 보증 채무를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가짜이긴 하지만 채무가 생겼고 병이라는 사람 보증인이 돼서 그 돈을 확 갚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증 채무를 이행한 사람은 당연히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해당하지 않는 사람 찾는 거니까 3번 골랐고요. 또 하나 풀어봅시다. 26회 때. 자, 박스 문제. 저는 제3자 해당 여부가 35회 때도 박스 문제로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내기 좋고 내면 사람들이 많이 틀려주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제3자 해당 하는 자를 골라봐라는 거예요. 하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3자인 거예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자, 해봅시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권을 가장 채권인데 거기다가 가압류를 한 거죠.
이 사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무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니은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가장 전세권, 을이 가짜이긴 하지만 전세권자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 을이 전세권자로 되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그 전세권 위에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당연히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얘는 제3자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죠. 자, 이 사람 제3자에 해당하고 디귿번에 갑시다.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 너무 간단하게 됐죠.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 이건 뭐냐면 자, 이거 봅시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매각에 관해서 대리권을 준 거예요. 대리권을 준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을 대리인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을이 병을 만나서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가장매매를 한 겁니다. 가장매매. 이때 이 본인은 제3자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아까 제3자가 되려면 허위 표시를 기초로 무슨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새로운. 근데 먼저 대리권을 먼저 주고 나중에 가장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 본인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본인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따라서 이거예요.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1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 이건 또 뭔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좀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보세요. 먼저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집중. 이론 수업할 때도 집중해줘. 자, 병이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 을에게 1억 원에 매매하게 된 겁니다. 결국 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받아서 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의 돈을 줘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예 애초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 네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줄래? 라고 부탁을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사람 누구예요? 갑하고 을. 그런데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은 누가 취득하죠? 병.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대신 이름이 좀 있어요. 이름. 갑의 이름 뭘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갑의 이름은 이 사람은 요약자라 그래요. 약속을 요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을은 낙약자, 약속을 승낙한 사람. 병은 제3자 또는 수익자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먼저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갑이 을과 진짜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가장매매를 하였을 때 이 병은 제3자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병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니까 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어서 제3자는 수익자는 허위 표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해당하는 사람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될까요? 해당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34회 때 났죠? 34회 때 또 35회 때도 날 겁니다. 자, 천천히 읽고 풀어보실까요? 자, 이거 해당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해당하는 사람. 자, 먼저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 돈 빌려준 것처럼 짜고 채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얘가 파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 재단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으로 파산 관계를 만들어지니까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맞죠?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죠. 그 다음 니은번 가장 채무, 가짜로 채무를 부담한 겁니다. 그 채무를 뭐 했죠? 보증. 그리고 보증 채무를 뭐 했다? 이행했다는 겁니다. 보증을 쓰고 그 돈을 대신 갚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포인트는 보증 채무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얘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제3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 디귿번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계약을 인수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뭐냐면, 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짰어요. 돈 빌려준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 사람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대주, 갑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차주예요. 그다음 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병이라는 사람이 인수했어요. 이게 계약 인수라는 겁니다. 계약 인수. 자, 그러면 잘 보면 지금 누가 짠 거죠? 갑하고 을이 짰죠. 그다음 을의 계약상의 지위를 병이라는 사람이 인수했다는 겁니다. 얘는 제3자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얘는 해당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계약 인수는 뭐냐면 얘는 나가는 겁니다. 을은 없어지고 을 자리에 병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상속이 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3자가 되려면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예초로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 계약을 인수한 사람이니까 을 자리에 그대로 병이 들어가는 거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이렇게. 그럼 해당하는 사람 찾는 거니까 뭐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골라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제3자인지 아닌지에 관한 내용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하셔야죠.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딱 하면 이분이 어디가 막혀져 있고 어디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지 금방 제가 알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막히면 꼭 질문할 것. 아셨죠? 자, 그 다음 차고 엽시다. 차고는 이제 뜻이 뭐예요? 차고는 뜻이 또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차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이게 차고고, 차고에 관한 조문은 몇 조예요? 109조. 조문 어떻게 되죠? 내, 중, 착, 중, 무선이죠. 자, 먼저 내중착은 뭐예요? 내중착,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1번 엄청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자, 요건 그 출제한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민법 제도적으로 여러 논점을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사실관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이 건물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자, 그 다음 을이 계약금의 10%에 되는 돈을 준 거예요. 계약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즉 을이 계약을 위반하면 갑이 계약금을 먹는다. 이걸 몰취라고 해요. 몰취. 몰수 취득의 준말입니다. 이거 을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먹는다라고 특약을 맺었어요. 이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라고 말합니다. 특약. 자, 이렇게 이제 계약금을 지급하고 위약금을 하기로 특약을 맺었는데 요 중도금 지급 날짜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중도금 안 줬으니까 채무를 뭐 한 거죠? 불이행. 그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갑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해제. 그러면 애초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을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갑이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특약을 맺었으니까 갑은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연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을은 계약금을 몰취당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해제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해제.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건 이 중도금 미지급이고 이거와는 상관없이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계약 자체에 을에게 착오했다는 거예요. 착오. 그리고 그 착오가 중요권에 관한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을은 착오를 이유로 과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할 수 있냐면 이게 민법이 권리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권리 규정. 그래서 각각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은 해제의 요건에 해당이 됐으니까 해제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을은 취소의 요건에 해당됐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고 따라오세요. 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문장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봅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좋은 점이 하나지. 좋은 점. 뭐가 좋을까요? 착오를 이뤄 취소를 하게 되면 요 몰취당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모한 후에도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모한 후에도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얘도 중요합니다. 예. 자,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인사표를 취소를 했어요. 그 다음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자, 그것도 그림 봅시다. 먼저 내용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에게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착오. 근데 이 착오가 갑의 경미한 과실에서 비롯된 착오예요. 그러면 착오의 경우에 중요한 건 내, 중, 차, 중, 무 이게 취소 요건인 거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가 있으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정도가 아닌 경미한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취소를 했어요.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갑의 일방적 취소에 의해서 소유권이 그냥 갑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소유권 취득했다가 갑이 취소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당연히 갑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일방적 취소에 의해서 소유권을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럼 을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 믿고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을은 과실 있는 갑에게 너는 나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걸 잘 봅시다. 요 취소한 행위가 이게 불법 행위가 돼야 돼요. 불법 행위. 갑이 을에게 나쁜 짓을 해야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갑이 취소한 행위가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해요. 왜냐면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허용해주고 있는 거니까 갑이 취소한 행위는 적법하다, 위법하다? 적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적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을은 설사 자신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꾸 틀리는 부분이 여기죠. 왜냐하면 이때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상대방이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없다는 겁니다. 3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이거 경제적 불이익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거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면 이건 중요 부분에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 중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중요 부분이 아닌 거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경우일까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뭐하려 했어요?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용하려고 했다면 이게 중대한 과실이다가 반으로 까입니다. 이게 반으로 까인다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다가 경미한 과실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5번은 법률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입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인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여기 키워드가 뭘까요?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거 OX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주려고 그림을 좀 그렸는데 볼까요? 뭐 어렵진 않은데 이게 차근차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먼저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에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착오. 그럼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이 계약을 갑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자, 그러면 이때 착오에 관한 조문이 몇 조예요? 109조고 취소 요건이 어떻게 되죠? 취소 요건. 이게 내, 중, 차, 중, 무 이게 이제 취소 요건입니다. 취소 요건.
자, 그러면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당연히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죠. 취소를 하려고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표의자 값은 결국 얘는 착오를 이유로 의인사표시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결국 표의자 값은 자신의 의인사표시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자신의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표의자는 의인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상대방 볼까요? 상대방은 이게 갑 너의 의사표시가 이게 내용의 착오고 중요한 번에 관한 착오인 거 안다. 그런데 표의자 갑 너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너는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주장 입증하는 사람인 겁니다. 결국 상대방은 갑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효력을 의인사표시 효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의자, 상대방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들어가서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의인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이거 누구예요? 이 사람 표의자 말하는 거죠. 결국 중대한 과실을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얘는 OX, X. 자, 이렇게 차근차근 연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1회 때 박스 문제. 저는 이게 착오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문제. 자, 요 문제를 기초로 약간 변형이 돼서 계속 지금 쉬운 문제 나오고 있어요. 얘는 반드시 여러분 꼭 풀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풀기. 자,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먼저 기억.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요 매수인이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거기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을 감액해달라, 계약을 해지하겠다, 아니면 나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담보책임이라는 겁니다. 담보책임. 자, 그 다음 요 하자에 있는 줄 알았다면 물건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착오가 존재하죠. 그럼 밑에 담보책임과 착오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이건 병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담보 책임하고 vs 대라는 뜻입니다. 착오가 서로 경합했다 할 때는 병존입니다. 함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은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담보 책임 묻고 싶으면 담보 책임 물으면 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도 하면 돼요. 이렇게 둘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건 OX. O. 니은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인사표시를 취소했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 밑에다 씁시다. 그럼 취소한 행위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적법 행위를 한 겁니다. 표의자가 적법 행위를 한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그 다음 디귿번. 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 취소를 못하죠. 근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뭐라 했다? 알고 이용하려고 했다면 반가이. 중대한 과실에다가 반으로 까인다. 경미한 과실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우리 1번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 1번 매도인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매도인이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뭐한 후라도 해제한 후라도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요 네 가지가 착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딱 모아서 박스 문제 만들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 31회 때 기출문제 꼭 정리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25회 때 착오 문제인데요. 이건 판례 결론 물어보는 문제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틀린 걸 찾는 겁니다.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인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했다. 이건 뭐냐면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110만 원에 팔려고 한 거예요. 11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썼어요.
다시 갑이 자신의 물건을 11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100만 원을 잘못 적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차고 맞죠. 근데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의에 동의했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 100만 원의 계약이 됐으니까 이제 상대방이 100만 원 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거 원래 110만 원에 팔 생각이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 차고자의 진의에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아, 그럼 네가 110만 원에 팔려고 한 거니까 내가 110만 원을 줄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원래 110만 원에 팔 생각이었고 결국 110만 원을 받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손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당연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 2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이게 법률 효과에 관한 착오라면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어요. 참고. 깊게 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한번 읽어보고 끝. 자, 그다음 3번 갑시다. 농지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이 판례 생각나죠? 그 매매 목적물 1800평 전부 경작가나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그중 1355평이 하천 부지를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인데 얘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자, 4번 갑시다.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분을 잘못 표시했다. 오! 느낌이 오죠? 이거 뭐예요? 원래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의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Y 토지를 잘못 표시하고 말았다.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아니, 말을 하지 말. 무슨 원칙이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당사자가 의혹한 것대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착오를 이루어 계약을 취소를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 5번 갑시다.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이게 포인트네요.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라서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동기의 착오가 유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귀속재산으로 잘못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또는 매매 대상에 포함됐던 시공무원의 말을 믿고 한 거예요. 법률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는 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아도 끝에 당연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 얘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구나. 그 정도는 연결할 실력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다음 뭘 골라야 돼요? 1번. 자, 32에. 이게 그 32의 문제도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요 각 지문에 보통 이제 한 테마로 비진이 표시, 통조의 표시, 착오 이렇게 딱 하나씩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종합해서 한 문제로 물어보는 거. 이게 사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각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자, 해봅시다. 먼저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몇 개예요? 비통착이에요? 사기 과목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통착이죠.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얘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고 사기 강박은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인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니까 불일치하는 경우는 비통착뿐이다 이겁니다. 자, 1번.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나네요.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짰고 을이 파산이 됐다는 겁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진 가장 채권도 파산재단에 들어가고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으로 파산관제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제3자에 해당하죠. 일단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대신 선의하기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 개인의 선의하기를 기준하지 않는다 그랬죠. 총 파산 채권자가 어떠하냐를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예요. 그럼 파산관제도 당연히 뭐로 된다? 선의로 다뤄진다는 겁니다. 1번이 답이 1번 답. 자, 2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라. 무효. 그다음 3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가 구분된다. 통정이 없으니까 뭐 통정의 표시가 구별되는 거죠. 그럼 이 비진의 표시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아는 경우고 착오는 모르는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거죠.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고. 4번. 허위 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돼야 안 돼요. 되죠? 따라서 추정받는 자 스스로는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5번.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뭐하노라도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취소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이거 출제한 사람이 엄청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풀어드릴 문제가 제가 특별히 시간을 차근차근 많이 내서 다 해드렸죠. 이게 다시 재수해서 공부하신 분 더 이상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꾸 틀리는 거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꼭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분들은 이제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다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 5월달, 6월달, 7월 가서 뭐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수업했던 내용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그때 내용을 보면 교수님이 이거 정확하게 알으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구나. 그때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우 꼭 풀기.